네,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참 재밌네요. 너네 자산운용. 네. 네, 제가 입사하면서 유일하게 하나 들고 온 게 이겁니다. 아,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했고 시기가 이제 사실상 너네 자산운용 라인업에서는 올해 마지막 게스트이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올 한 해도 약간 정리도 해볼 겸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제일 크니까요. 이거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참 고리타분한데 또 연말 연초에 이런 질문 안 드리면 또 좀 서운하거든요. 올 한 해 증시 키워드 네.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뭐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혹시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 운용사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등다운 반등이 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 힘들었을수록 네, 다음 해를 준비하기 전에 왜 힘들었지? 네, 그 원인 분석을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한 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해보면 그 키워드는 역시 고물가,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초래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페드의 공격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또 고환율, 네.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네, 올해의 키워드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정리가 돼요. 네. 그러면 내년을 예상을 할 때도 네. 요 세 가지 키 팩터들이 네.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올해 한 해의 썸머리도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대응 전략이 나오거든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시장 안 좋으면 그래도 채권시장이 좋았으니까 그걸로 운용 잘 해가지고 방어하고 네. 그 반대 경우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주식 채권 시장이 다 안 좋았었으니까. 양방으로 깨지는 시장이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안 좋고 힘들었었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해주셨고 다행히 제가 드릴 질문들도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투자자 시점에서 사실 물가랑 금리가 고인 건 알겠는데 네. 이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 소화시킨 다음에 언제 진정한 반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선반영 됐는지만 안다면 내가 투자 시점을 잡기도 제일 쉽지 않을까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각 분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물가나 지금의 금리를 시장이 얼마나 소화했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이 있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하시냐면요. 원인 분석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발발을 하고 1918년, 19년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충격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게 많이 반영을 했을 건데 대부분은 보면 그러한 충격의 원인을 가지고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그렇죠. 네,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면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반영됐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페드의 금리가 내년도 점도표처럼 네. 5.2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S&P 500이 3,500을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4,000이 왔어요. 네. 4,000이 왔으면 그러면 3,500을 찍었을 때는 5.25 또 한때는 6% 맞아요.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왜
4천까지 올라왔지. 그 페드가 5.25에서 6%의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CPI가 7.9를 예상했다가 7.7이 나오고 네. 이번에도 7.3을 예상했다가 7.1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 기대치보다도 왜 더 빠르게 물가가 떨어졌는지는 그 세부 항목들로 보면 네. 유가가 벌써 올 3월 달에 130불을 찍었던 유가가 지금 75불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물가의 원인이 됐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줬는데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고점에서 주식을 사고 바닥에서 왜 주식을 파냐면 바닥에는 여전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으니까 계속 좋아지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팬데믹이 정말 크게 왔던 작년 초에 이미 주가는 3,100을 돌파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그 시장에 영향을 준 이 나쁜 변수가 이제는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둔화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부터 주식시장은 빠르게 올라옵니다. 최악의 상황이 모두가 다 정상이 됐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둔화가 되는 이 기울기의 변화에서 주식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주식시장이 다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의 이제 페드의 스탠스가 우리가 피벗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피벗 가능성이 이번 12월 달에 FMC 회의에서 50bp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지금 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MC 회의에서는 25bp. 네. 그죠? 그러면 올 초에는 3월 달에 25가 50이 되고 50이 75가 되고 네. 75로 한 번 끝날 줄 알았더니 4번이 되고 이 와중에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그 고금리가 가속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9월 달까지 크게 빠졌다면 지금은 75가 50이 되고 50이 25가 되고 25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일단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악재는 이미 시장이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 다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삼촌도 투자 자문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삼촌이 그 말을 해줬었어요. 영롱아,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한숨 푹푹 쉬고 다닐 때 그때 사면 손해보진 않아. 네. 그 맞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거의 손해 안 봅니다. 네. 사무실이라고 하면 자문사잖아요. 그런 네. 전문가들조차도 한숨을 푹푹 쉬는 상황이 됐을 때 주식 투자해가지고 터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참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준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 밟고 빅 스텝 밟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그리고 유지 네. 그리고 언젠가는 내후년 초 얘기 나옵니다만 금리 인하 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혹시 연준의 스탠스나 물론 저희가 이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밤에 FMC 얘기를 한번 듣긴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내년 연준의 스탠스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네. 2018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금리를 그때 9번째 이제 올릴 때였었는데 그때도 연준의 그 점도표랑 FMC 회의에서는 내년에 2-3번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2019년도에 금리를 안 올리고요. 안 올리고 나서 19년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데 그 피벗이 연준이 일정대로 한 게 아니라 네. 훨씬 앞당겨져서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합리적인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왜 2.25에서 멈췄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ISM 제조 PMI가 네. 50에서 간당 하다가 나중에 2019년 7월 전후로 해서 50을 깨거든요. 네. 그 깨는 거와 함께 금리를 내려버려요. 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또 두 번째는 시중금리에 해당되는 10년물하고 2년물 이런 국채금리가 2018년 12월부터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한 3.24%까지 올라갔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나중에 2019년 하반기가 되면요. 네. 1.5%까지 빠져요. 근데 페드의 점도표에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2019년 하반기 되면 한 2.5에서 2.75, 2020년 초가 되면 3% 네. 네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피벗은 페드의 말대로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ISM 제조 PMI가 네. 50이 깨졌어요. 네. 이번에 50이 깨졌고요. 또 두 번째는 2006년도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8월까지 페드가 금리를 17번을 올렸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계속 올렸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만 17번 올렸는데 왜 2006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네, 그때 보면 미국의 주택 그 케이스 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이 꺾이는 걸 보고 페드가 하다가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최근에 보면 그 홈프라이스 인덱스가 꺾이기 맞아요. 시작했죠. 네. 네, 지금 2달 연속 크게 꺾이고 있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주택 가격이 빠르게 지금 석 달 연속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던 네.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걸 아마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이 지금 꺾이는 네.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페드가 이번에 50bp를 올리고 나서 내년도에도 또 공격적으로 올리면 어떡하나라고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빠르면 이번 1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CPI도 예상치 하회한 거 보면서 연준이 네. 우리 약발이 좀 먹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제롬 파월이 늘 얘기했던 게 도대체 금리 인상 언제쯤 멈출 겁니까? 라고 계속 올 하반기에 늘 질문을 할 때마다 네. 나는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 네. 계속 데이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 CPI고 실제로 CPI에 영향을 주는 많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거비 등등을 이제 봤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가요. 네. 올 2월 24일 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3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유가가 130불 찍었거든요. 네. 그 130불이 지금 75불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지금 앞으로 3개월 뒤에 벌어지냐면요. 3개월 뒤에 CPI를 계산을 할 때 네. 올해 3월과 내년 3월에 그 가솔린 가격이 비교가 될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7.3이 나오기 정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도 7.1이 나왔던 이유가 마이너스로 나온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 3월 되면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년 3월 되면 3%가 깨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페드가 금리를 갖다가 이번에 4.5까지 올려놨는데 뭐 4.75, 5.0? 예, 그렇게 못 올립니다. 설마 그때 가서 야 이거는 YOI고 기고효과잖아 라고 해서 얼렁뚱땅 조금 더 베이비 스텝 밟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했던 게 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왜 페드의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만 데이터를 얘기를 하냐라고 보면 과거에도 페드는 갑자기 말을 바꿨거든요. 네. 예, 갑자기 말을 바꿨을 때 그 변명이 결국은 데이터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변했는데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네. 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작년엔 사과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네, 잘못 판단을 잘못 봤다고. 그때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잘못했다고 하면 단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 올해까지 뭐 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다가 물가도 일시적일 거다고 그죠? 네. 하다 보니까 더 올해는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었던 건데 이게 지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에 나올 지표들을 예상해 본다면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 연준도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것도 많이 엇갈려요. 환율 수준은 어떻게 될 건가? 시장이 1,300원은 얼추 다 소화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도 영상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1,400원 내년 예상하고 어떤 사람은 1,130원 맞죠? 보셨네요. 네, 그거 1,130원대를 또 예상하시던데. 저는 그 질문 받으면서도 다른 분들이 이제 뭐 1,400원대, 뭐 내년 이맘때잖아요. 네. 1년 뒤 11월 달에도 1,400원대가 유지되고 있을 거다라는 그 전망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